형수님, 지금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장어집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부장님, 지금 피를 토하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어요. 자정을 넘긴 시각,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찢어질 듯한 비명과 사이렌 소리에 제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임산부 몸보신에 좋다며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귀한 장어즙. 입덧이 심해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 야근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따뜻하게 데워 먹였을 뿐이었는데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장어즙은 원래 제가 마셔야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즉시 시어머니가 저와 뱃속 아기를 해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장어집에 손을 댄 진짜 인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과연 그 악마 같은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직장인이지만 시댁 식구들만 엮이면 늘 기가 죽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댁에는 첫째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하던 사업이 망해서 빚을 잔뜩 지는 바람에 시댁으로 짐을 싸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매일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제 흉을 봤습니다. 따로 사는 제가 전화도 안 하고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만 듣고 툭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너는 시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네 형님은 매일 내 옆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는 어쩜 그리 얄밉게 쏙 빠져 있어? 저는 퇴근해서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전화기에 대고 굽신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저 지난주 주말에도 반찬 잔뜩 만들어서 찾아뵀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얄미운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어머니, 고정하세요. 동서가 밖에서 돈 번다고 바쁜데 어쩌겠어요. 집안일은 그냥 제가 다 할게요. 제 팔자가 험한 거죠, 뭐.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안 봐도 뻔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 옆에서 저를 비웃으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매일같이 괴롭히던 시댁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귀한 아들을 임신한 것이에요. 병원에서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한 걸음에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저를 혼내던 무서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싱글벙글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정말 장하다. 네가 드디어 우리 집안의 귀한 아들을 품었구나. 입덧은 좀 어떠냐? 힘들지 않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말해라. 다 사줄 테니까.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단 한 사람, 형님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은 7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돈이 아주 많이 드는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형님에게 저희 임신 소식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명절이 되자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진 저는 푹 쉬라며 따뜻한 안방에 누워있게 하셨죠. 반면 형님은 제가 늘 하던 것처럼 혼자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명절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에서 형님이 전을 뒤집으며 이가 갈리는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얄미워. 누구는 뱃속에 애 하나 가졌다고 안방에서 상전 노릇하고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전이나 부치고 있네. 두고 봐. 형님은 지글지글 끓는 프라이팬을 무섭게 노려보다가 안방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때 나를 노려보던 형님의 표정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아주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같았어요. 명절을 보내고 남편과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님의 그 무서운 눈빛이 나중에 얼마나 끔찍한 일로 변할지 말입니다.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신혼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님이 아주 큰 상자를 배달해 주었어요. 상자 겉면을 보니 보낸 사람 이름에 이말순, 바로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진한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에는 비싸 보이는 최고급 장어즙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지며 감동했어요. 어머니가 겉으로는 나한테 화만 내셔도 속으로는 이렇게 임신한 며느리 챙겨주시는구나. 무뚝뚝한 시어머니가 몰래 챙겨준 정성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감사 전화를 드리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자가 한 통 도착해 있었어요. 시어머니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몸에 좋은 보양식 보냈으니 고맙다고 전화하지 말고 푹 쉬어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시네. 우리 어머니 참 다정하신 분이구나. 문제는 제가 그 장어즙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비린내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싸고 아까운 마음에 장어즙을 냉장고 맨 안쪽에 깊숙이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밤을 새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아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밤 새워야 할 것 같아. 일이 너무 많네. 아까는 무리해서 그런지 코피까지 쏟았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코피까지 났다고? 안 돼. 내가 밥이라도 싸서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은 임산부가 어디로 오냐며 말렸지만 저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른 배를 잡고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야식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을 담는데 갑자기 냉장고 안쪽에 넣어둔 장어즙이 생각났어요. 저는 장어즙 여러 개를 꺼내 따뜻한 물에 데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어즙을 보온병에 가득 담고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간 장어즙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무서운 물건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기분 좋게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찾아온 저를 보고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우, 이 밤중에 이걸 다 싸운 거야? 배도 무거운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남편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가져온 보온병에 장어즙을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숨도 쉬지 않고 꿀꺽꿀꺽 다 마셨어요. 그런데 즙이 좀 많이 쓰네. 원래 장어즙이 이렇게 쓴맛이 나나?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다 쓴 법이에요. 남기지 말고 다 마시고 기운내요. 옆에서 같이 야근하던 김 과장님도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도진 씨는 참 좋겠습니다. 부인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몸에 좋은 걸 다 챙겨주고 복 받았네요. 저는 남편이 든든하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우니 어느덧 밤 12시가 다 되었어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과 같이 야근을 하던 김 과장님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김 과장님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부장님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어요.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방금 전까지 내 앞에서 웃으며 장어즙을 마시던 남편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형님이 보낸 그 장어즙이 사실은 임신한 저를 죽이려고 만든 끔찍한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을 박차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침대에 누운 남편의 입가에는 시뻘건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보며 환하게 웃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눈 좀 떠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병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른 배를 부여잡고 흐느끼는 제 곁으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잠시 후 응급의학과 최 교수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자분, 환자분 상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왜요? 지금 증세로 봐서는 뭔가 독한 걸 잘못 드신 것 같아요. 일단 위부터 씻어내고 피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거 알 수 있습니다. 독이라는 말에 저는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도대체 멀쩡하던 사람이 뭘 먹고 이렇게 됐단 말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와 형님 부부가 응급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아들, 우리 도진이가 왜 이래?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까무러칠 듯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 다름 아닌 내가 가져다 준 장어즙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도진 씨가 쓰러지기 전에 제가 가져다 준 장어즙을 마셨어요. 그것밖에 먹은 게 없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곁에 서 있던 형님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형님은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 누르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 며칠 전부터 동서가 영 이상했어요. 임신하고 우울증이 왔는지 자꾸 헛소리를 하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형님은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동서가 일부러 도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아닌지 너무 무서워요. 순간 응급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귀가 얇은 시어머니는 형님의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너 이년,
그럼 네가 내 아들한테 독을 먹였단 말이냐? 당장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부른배를 감싸 안은 채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보내주신 장어즙을.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장어즙을 보냈다고 그래? 나는 그런 거 보낸 적도 없어.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분명 시어머니 이름으로 온 택배였는데 시어머니가 보낸 적이 없다니요. 그제야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응급실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관할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인 이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제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제공한 분 맞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어머니가 보내신 장어즙을 데워서 갖다 준 것뿐이에요. 이 형사는 미심쩍은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런 걸 보낸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보호자분, 환자분과 평소 사이는 어떠셨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정작 택배를 보냈다는 시어머니가 부인하니 모든 화살이 저를 향했어요. 형님은 그 옆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동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이런 일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를 위로하는 척 고개를 숙인 형님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 섬뜩한 미소를 본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온 장어즙, 전화하지 말라던 문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낸 적 없다는 부인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뱃속의 아이를 노린 형님의 치밀한 함정이었던 거예요. 장어즙은 원래 저를 죽이려고 보낸 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덧 때문에 제가 그걸 마시지 못하고 냉장고에 처박아 두는 바람에 그 독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대신 마시고 만 겁니다. 제가 챙겨준 그 정성이 결국 제 손으로 남편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형님의 멱살을 잡고 다 토해내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금 제가 형님을 범인이라고 손가락질해봤자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제 말은 미친 사람의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두고 봐. 반드시 네 손으로 한 짓이라는 거 밝혀내고 말겠어. 저는 흐르는 피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그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 형사는 결국 저에게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보호자분, 아무래도 서로 가서 자세히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어요. 지금으로서는 보호자분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형님의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입증할 단 한 조각의 증거도 제 손에는 없었어요.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경찰서에 끌려가야 할 위기에 처한 저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쓰러진 남편은 말이 없고 진짜 범인은 슬픈 얼굴로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줄만 알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 과장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야근하던 그 직장 동료 말입니다.
김 과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곧장 이 형사 앞으로 다가섰어요. 형사님, 잠시만요. 이분은 범인이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김 과장이 손에 들린 검은 봉지로 쏠렸어요. 이 형사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김 과장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가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도진 씨랑 같이 야근하던 직장 동료입니다. 그리고 저 예전에 제약회사에서 독성학 연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독성학 연구원이라는 말에 이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 과장은 봉지 안에서 보온병과 빈 장어즙 팩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도진 씨가 즙을 마시면서 평소랑 다르게 맛이 쓰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진 씨가 쓰러진 직후에 이 보온병이랑 빈 팩을 그대로 챙겨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군가 내게 동아줄을 던져준 기분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형사는 김 과장이 건넨 보온병과 장어즙 팩을 받아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곧장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거 당장 국과수에 긴급 감식 의뢰.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빨리 확인해야겠어. 증거물이 봉투에 담겨 봉인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형님의 얼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슬픈 척 연기하던 형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봉투를 바라보는 두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식은 무슨... 어차피 동서가 가져온 즙인데 뭐가 더 나온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확신했어요. 저 떨리는 눈빛이야말로 형님이 범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 마침내 국과수의 긴급 감식 결과가 나왔어요. 이 형사가 결과지를 들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굳어 있었어요. 장어즙 팩 입구에서 아주 미세한 주사기 바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주사기로 독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즙 안에서 임산부한테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맹독성 한약재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죽을 만큼 진하게 들어있었어요. 그 말은 곧 이 모든 것이 누군가 계획한 살인 미수라는 뜻이었어요. 처음부터 만삭에 나와 뱃속 아이를 노린 끔찍한 독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독극물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저는 마침내 용의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경찰의 수사 방향은 이제 그 독한 한약재를 누가 어디서 샀는지 추적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추적해도 그 한약재는 이름도 주소도 알 수 없는 불법적인 경로로 거래된 탓에 누가 샀는지 도무지 특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이 형님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본가에 남아있을지 모를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병실에 앉아 잠든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는 가만히 경찰만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저 여자를 내 손으로 잡아낼 테니까. 저는 남편을 중환자실에 눕혀둔 채 직접 그 악마를 잡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김 과장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김 과장을 붙잡고 도움을 청했어요. 과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독한 한약재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김 과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독한 약재는 정식으로는 절대 못 구해요. 다 뒷거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현금으로만 사고 대포통장 같은 걸로 돈이 오가죠. 저는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쫓아야 돼요. 누가 그 시기에 큰 돈을 현금으로 빼냈는지를 찾으면 거기서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형님은 경제권이 없어. 평소에도 시어머니 카드를 몰래 가져다 쓰곤 했는데 만약 형님이 그 독을 샀다면 분명 시어머니의 돈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문제는 시댁분가에 형님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형님은 제가 무슨 낌새라도 칠까봐 시댁분가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 부부가 잠든 늦은 밤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둑처럼 살금살금 시댁분가에 숨어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행여 발소리라도 날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저는 거실 서랍장 안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자 신용카드와 함께 작은 USB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은행 일을 볼 때 쓰는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였습니다. 그래, 이거면 돼. 이걸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아낼 수 있어. 저는 카드 번호를 재빨리 외우고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만 알았습니다. 황급히 서랍을 닫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죽였습니다. 다행히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손에 쥔 증거를 품에 안고 무사히 시댁 본가를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형님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눈을 뜨자마자 곧장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꽂고 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가던 제 눈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이거다. 바로 이거였어. 남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후로 시어머니 계좌에서 한도 끝까지 거액의 현금이 여러 번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평소 살림만 하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뽑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인출 날짜를 종이에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그러고는 형님의 차량 내비게이션에 남은 목적지 검색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전에 형님 차를 얻어 탔을 때 우연히 받은 것이 있었거든요. 날짜를 맞춰 대조해보니 돈이 빠져나간 바로 그날 형님의 차가 외곽의 한 허름한 약재상으로 향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그 주소를 손에 쥐고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골목의 낡은 약재상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주름 가득한 노인이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노인은 저를 힐끔 보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뭘 물어봐? 그냥 약이나 사갈 거 아니면 가.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노인 앞에 슬며시 내밀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독한 약재를 사간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돈을 본 노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저는 형님의 인상착의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 여자? 기억나지? 얼굴이 잔뜩 굳어가지고는 그 독한 초우를 현금에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어찌나 다급해 보이던지. 저는 그 말을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형님이 독을 샀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손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차에 올라타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니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약을 산 건 맞아.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형님이 직접 장어즙에 독을 넣었다는 증거가 안 되는데. 약재를 산 것과 그 약을 장어즙에 직접 주입한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사건 당일 형님의 행적을 완벽하게 짜맞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형님 차에 달린 블랙박스가 떠올랐어요. 그날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녹화되어 있을 게 분명했어요. 마침 형님 부부가 병원으로 면회를 간 사이 저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형님의 차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차 문은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예전에 형님이 무심코 알려준 보조키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이게 왜 비밀번호가 걸려있잖아. 블랙박스에는 이중으로 보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어지간히도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저는 운전석에 앉아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전화번호까지 떠오르는 숫자를 모조리 눌러봤지만 번번이 틀렸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형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7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을 형님의 가장 깊은 상처가 무엇일지를요. 그래, 형님이 처음으로 시험관 시술에 실패했던 그날, 형님은 그 날짜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을 거야. 저는 예전에 형님이 술김에 흘리듯 말했던 그 날짜를 기억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를 천천히 눌렀어요. 순간 잠겨있던 블랙박스 화면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됐어. 풀렸어. 저는 숨을 죽이고 사건 당일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는 소름 끼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어즙 택배 송장에 찍힌 발송 날짜, 바로 그날 아침이었어요. 형님은 인적이 드문 야산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운전석에 앉아 주사기를 꺼내 들었어요. 형님은 검은 액체가 담긴 주사기 바늘을 장어즙 팩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손놀림이었어요. 독을 다 주입한 형님은 곧바로 차를 몰아 우체국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같은 여자로서, 곧 엄마가 될 사람으로서 형님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댁 본가에서 몰래 가져온 형님의 낡은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노트북을 복원해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검색어들을 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임산부 자연유산 유도하는 방법, 초오 치사량, 주사기 바늘 자국 안 남기는 법, 소름 끼치는 검색어들이 줄줄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 장 한 장 캡처해 빠짐없이 저장했어요.
이제 더는 도망 못 가. 빼도 박도 못 할 거야.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검색 기록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저는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며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제가 다 찾아냈어요. 형님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전부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형사는 제가 직접 발로 뛰어 모은 증거들을 넘겨받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걸 정말 혼자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형님이 절대 도망칠 수 없도록 병원에서 현장 체포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형사도 제 뜻에 동의했습니다. 형님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낱낱이 드러난 브리핑을 들은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중환자실 주변에 조용히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남은 것은 제 신호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내일이면 형님의 가면이 모두의 앞에서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날 오후 시댁 본가의 식구들과 친척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들었어요. 남편의 경과를 직접 듣겠다며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부부는 물론 평소 얼굴 보기조차 힘들던 먼 친척들까지 빠짐없이 모였어요. 대기실 안은 무거운 침묵과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무리 앞에 천천히 걸어나가 섰습니다. 품속에는 지난 며칠간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모은 모든 진실이 담긴 태블릿이 들어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비장한 마음을 꾹 눌러 감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진실로 마음 많이 쓰셨죠? 저는 먼저 형님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일부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방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도진 씨가 더 나빠졌대요. 어쩌면 다시는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말끝을 흐리며 형님의 얼굴을 슬며시 살폈습니다. 형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이내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형님은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며 안타까운 척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어머나,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도진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마. 분명히 툭툭 털고 일어날 거야. 응? 저는 형님의 따뜻한 척하는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이 손이 바로 주사기로 독을 찔러 넣은 그 손이라고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형님의 가증스러운 연기가 절정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형님의 손을 가만히 놓고 품속에서 태블릿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위로는 고마운데 그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기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의 태블릿으로 쏠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 가장 먼저 약대상 주인의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조용하던 대기실에 늙은 노인의 쉰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얼굴이 잔뜩 굳은 여자가 독한 초호를 사가면서 현금의 웃돈까지 얹어주며 아부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그 증언이었습니다.
녹취록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형님의 노트북에서 찾아낸 검색 기록을 화면에 띄웠어요. 임산부 자연유산 유도하는 방법, 초 치사량, 주사 기반을 자국 안 남기는 법, 소름 끼치는 검색어들이 줄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어요. 웅성거리던 친척들의 입이 한꺼번에 다물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그리고 일제히 형님에게로 향했어요. 형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어요. 이게 다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동서, 네가 나 모함하려고 꾸민 거잖아. 형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순간 대기실 곳곳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날아오는 형님의 손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침착하게 태블릿 화면을 다음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형님, 이것도 제가 꾸민 건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화면 가득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인적 드문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주사기를 꺼내 장어주팩에 검은 독을 찔러 넣는 그 끔찍한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치켜들었던 형님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명백한 범행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은영아, 아니지? 이거 우리 은영이 아니지? 네가 정말 우리 두진이한테 톡을 먹였단 말이냐? 응?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대로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곁에 있던 첫째 아주버님은 두 눈이 찢어질 듯 부릅뜬 채 형님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 이게 사실이야? 당신이 정말 내 동생을, 도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당신이냐고. 형님은 그제야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쓰고 있던 가증스러운 가면이 형님의 얼굴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은 짐승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고는 7년 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둔 광기를 한꺼번에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그랬다고. 너 혼자 잘난 척, 너 혼자 행복한 척하는 그 꼴이 죽도록 보기 싫었어. 거기다 아들까지 떡하니 뱃속에 품었다고. 내가 7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병원에서 그 몹쓸 주사 맞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 그런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걸 다 가져가냐고. 형님의 처절한 자백이 대기실 천장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주변에 잠복해 있던 이 형사와 경찰들이 대기실 문을 박차고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이 형사가 형님 앞에 바짝 다가서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은영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형사가 형님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쇳소리가 대기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여자가 다 가져갔잖아. 다 빼앗아 갔잖아. 또 오라고. 형님은 두 발로 바닥을 버티며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형님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어요. 저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 아이와 남편의 목숨을 노렸던 원수가 마침내 제 두 손으로 직접 잡혀가는 순간이었어요. 그토록 이를 갈며 기다려온 순간인데 막상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난 거야.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끓어오르던 분노와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다는 짜릿한 후련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온몸을 적셨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은 아주버님 앞에서 저는 부른배를 감싸 안고 굳건하게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제게 남은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무사히 두 눈을 뜨는 것.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중환자실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들었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눈 좀 떠. 우리 아기가 아빠 얼굴을 기다리고 있잖아. 응? 저는 차가운 중환자실 문 앞에 가만히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길고 긴 악몽이 이제는 정말 막을 내렸다고 믿으면서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형님이 구속되어 끌려간 뒤 병원에는 잠시나마 평온이 찾아왔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하루빨리 남편이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났으니 남편이 깨어나기만 하면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있던 어느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중환자실 안에서 요란한 호출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여보, 도진씨.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다급한 얼굴로 우르르 남편의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유리창에 매달려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긴박한 응급처치가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다행히 남편의 위태롭던 상태는 가까스로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병실에서 나온 최 교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교수님, 우리 남편 괜찮은 거죠? 다시 안정됐다면서요. 최 교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당장 위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큰 문제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독한 약재가 남편분의 간을 너무 심하게 망가뜨렸어요. 이제는 간이 제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간이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간이 망가졌다는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최 교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빨리 건강한 간을 새로 이식받아야 돼요. 그것도 앞으로 딱 이틀, 48시간 안에요. 그 안에 이식을 못 받으면 남편분은 위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형님을 감옥에 보내고 이제 다 끝났다고 안도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더 끔찍한 절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럼 제 간을 떼주세요. 제가 줄게요. 제 간이라도 당장 떼어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저는 부른배도 잊은 채 최 교수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최 교수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보호자분은 안 됩니다. 지금 임신 7개월이에요. 임산부는 절대로 간을 떼어줄 수가 없습니다. 산모와 아기 둘 다 위험해요.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다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어요. 내 남편을 살릴 간을 가졌는데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것을 내어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리려면 아이가 위험하고 아이를 지키려면 남편을 잃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때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그럼
내 간을 떼어가. 내가 줄게. 늙은애미 간이라도 좋으니 우리 토진이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는 곧장 검사를 받겠다며 의료진을 붙잡았어요.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시어머니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나온 결과는 또 한 번 우리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어머님은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지방간도 심하셔서 간을 떼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맞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 다시 검사해봐요. 내 간을 가져가라니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은 내사자 기증대기 명단에 남편의 이름을 올렸어요. 하지만 당장 이틀 안에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실로 들어가 침대 곁에 앉았어요. 피를 토하느라 입가가 까맣게 변한 남편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그 장어줌만 안 가져갔어도 이게 다 나 때문이잖아.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흐느꼈어요.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의 참회하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다 내 잘못이다. 이 못난 애미가 귀가 얇아서 그 못된 년 말만 듣고 애먼 며느리를 잡았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우리 도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원망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누렇게 떠올랐고 의식마저 가물가물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형님도 다 잡았는데 이렇게 당신을 잃을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저는 형님을 감옥에 보내고도 결국 남편을 잃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때였어요. 수감된 형님을 면회하고 온 첫째 아주버님이 수척해진 얼굴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주버님은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듯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주버님에게 남편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주버님, 도진 씨가 이틀 안에 간을 못 구하면 위험하대요. 그런데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어머니도 안 된대요.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핏기가 가신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던 아주버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어디 가세요? 아주버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기 이식센터. 내 간을 떼어서라도 도진이를 살려야지. 내가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멀어져가는 아주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이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주버님은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저는 마음을 졸이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행위 아주버님마저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오던 날 최 교수가 환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주버님의 간 크기와 조직이 동생분과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이렇게 잘 맞는 경우는 드문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캄캄하던 절벽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 도진 씨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
이건 내가 동생한테 갚아야 할 빚이에요. 내 아내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생각하면 저는 평생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버님의 두 눈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동안 사업 망하고 동생 집에 빌붙어 살면서 형이라는 게 집만 됐어요. 이제라도 동생한테 못난 형 노릇 한번 제대로 해야죠. 제 배를 갈라서라도 도진이 살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가정을 산산조각낸 원수의 남편이 자기 몸을 찢어 제 남편을 살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한데 뒤엉켜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주버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아주버님이 동생에게 간을 떼어준다는 소식은 구치소에 갇힌 형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갇혀있던 형님은 자신이 며느리를 죽이려 한 탓에 살아가는 제 남편이 배를 가르게 되었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특별 접견실에서 그 사실을 전해 들은 형님은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차라리 내 간을 가져가. 내 배를 갈르라고.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잖아. 왜 그 사람이? 형님은 차가운 쇠창살에 머리를 쾅쾅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은 제발.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이식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수의를 입은 아내를 마지막으로 면회하러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접견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웃파 아주버님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창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여기 2장 찍어. 나는 내일 동생한테 간 떼주고 당신하고는 여기서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내가 다 뉘우칠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하지만 아주버님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다시 시작은 무슨.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임신한 동서를 뱃속의 아이까지 죽이려고 한 사람이야. 평생 그 안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면서 살아. 그게 당신 죄값이야. 아주버님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형님은 유리창에 매달려 오열했지만 아주버님은 끝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차가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끝이 났어요. 마침내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간이식 수술팀이 꾸려졌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나란히 수술베드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아주버님이 옆 침대에 누운 남편을 향해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진아, 형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조금만 참아. 형이 꼭 살려줄게. 우리 둘 다 멀쩡하게 다시 만나자. 알았지? 의식이 흐릿한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형제를 태운 수술베드가 수술실 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길고도 험난한 대수술이 시작된 겁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달고 다른 묵주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우리 두 아들 무사히 살려만 주시면 이 늙은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의 무사 생원을 빌고 또 빌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아빠가 꼭 돌아올 거야.
큰아빠가 아빠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응?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며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무려 14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피말리는 기다림이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의 시계가 야속하게 흘러갈수록 저와 시어머니의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피에 젖은 수술복을 입은 최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최 교수에게 달려갔어요. 교수님,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남편, 아주버님, 두 분 다 괜찮으신 거죠? 최 교수의 지친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기증자분도 환자분도 거부 반응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끝났어요. 두 분 다 무사하십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기쁨의 통곡을 터뜨렸어요. 우리 가족을 그토록 오래 짓눌렀던 죽음의 그림자가 마침내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른 배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6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따뜻한 몸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몸이 거부 반응 하나 없이 잘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발로 병원 문을 걸어 나오던 날,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만삭의 그 무거운 몸으로 나 살리겠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무슨 그런 소리 해. 당신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정말 충분하다고. 남편은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그 따뜻한 품에 안기니 지난 악몽 같은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모든 죄를 저지른 형님은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중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어요. 형님은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 좁은 독방에서 매일 밤 환청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자신이 망가뜨린 가정과 자기 손으로 떠나보낸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죄가 결국 형님 자신을 끝없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셈이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불러 앉히고는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라. 이 집이고 땅이고 내 앞으로 된 재산 전부 너희 둘 앞으로 돌려놨다. 이 못난 애미가 죄가 많아서 너희한테 이렇게라도 갚고 싶구나. 어머니, 이걸 왜 저희한테요? 이러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귀가 얇아서 그 못된 것 말만 듣고 너를 그렇게 모질게 잡았어.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다. 제발 이거라도 받아다오.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우리 부부 명의로 돌려준 뒤 스스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조용히 속죄하며 살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삶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첫째 아주버님 역시 형님과의 이혼 소송을 모두 마무리 지었어요. 아주버님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그만 과수원을 사서 직접 나무를 가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주버님이 계신 과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형, 사과나무가 벌써 이렇게 컸네? 형 손길이 좋긴 좋은가 봐. 그래, 여기 내려오니 마음이 편하다. 욕심 없이 흙 만지고 사니까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아주버님과 함께 평화롭고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지난날의 아픔은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인연으로 서로를 보듬어 갔습니다. 남편은 그 끔찍한 일을 겪은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샘 야근으로 몸을 혹사하던 예전과 달리 회사 일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오직 저와 아이를 돌보는데 온 정성을 쏟았어요. 이제 일보다 가족이 먼저야. 내가 다시는 당신이랑 우리 아기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게.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하고 든든한 가장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던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김 과장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적극적으로 그의 공을 회사에 알린 덕분에 김 과장은 마침내 승진에 성공했어요. 다 도진 씨하고 재수 씨 덕분이에요. 제가 오히려 고맙죠. 우리 앞으로 평생 형제처럼 지냅시다. 김 과장은 남편과 함께 부서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인으로 남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맑게 갠 봄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뱃속의 아이가 세상으로 나올 때가 되었어요. 갑자기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저는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나긴 진통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은 단 한순간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옆에 있어. 우리 아기 곧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나 할 수 있어. 우리 아기 위해서 끝까지 해낼 거야. 마침내 고통의 끝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 가슴에 안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은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모든 풍파를 다 견디고 우리 아기를 이렇게 지켜줘서. 남편은 떨리는 입술로 제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어요. 우리가 해냈어. 그 지옥 같은 시간 다 이겨내고 결국 우리 아기를 지켜냈어. 우리는 그 어떤 풍파에도 끝내 굴하지 않고 지켜낸 기적 같은 생명을 마주하며 벅찬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러 아이의 첫 돌잔치가 열렸어요. 새로 깨끗하게 단장한 우리의 넓고 따뜻한 집에는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장아장 걸으며 해맑게 웃는 아들까지. 마침내 온전하고 완벽한 우리 가족의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아들의 요람 앞에 가만히 섰어요. 핏줄이라는 이름의 그 지옥불을 뚫고 저는 기어코 제 남편과 제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절망의 밤을 견딘 끝에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요람 속에서 쌕쌕 숨을 쉬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우리 가족은 이제 눈부신 봄날의 햇살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지옥 같은 시집살이와 끔찍한 누명,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 뻔한 절망 속에서도 서재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린 임산부의 몸으로 직접 발로 뛰어 진실을 밝혀내고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남편과 아이를 지켜낸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질투의 눈먼 아기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었고 묵묵히 버텨낸 서지아는 눈부신 봄날의 행복을 되찾았어요. 세상의 모든 풍파에 맞서 끝내 가정을 지켜낸 서지아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